안녕하십니까. 오늘 세금의 흑역사라는 책을 소개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올해 포럼에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여기 화면에 제도의 힘이라는 책 강연하러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속세에 대한 책도 한번 썼었는데요. 그래서 그 상속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 월드뷰라고 하는 여기 잡지에 나온 이 월드뷰 발행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제가 전공한 제도경제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제모글로하고 로빈슨하고 존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한 사람은 정치학자고 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월드뷰 지난 최근 2월호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그 저서 세 권을 소개하고 그 저서에 나오는 한국 경제 발전의 원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 그거를 또 설명을 하고, 근데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작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가 문제인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상속세 하나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세금의 흑역사,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 또 한국 상황은 거의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상황을 조금 곁들여 가면서 이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나라 그 세금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세금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죠.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이게 성장률입니다. 정부 지출이나 뭐 세금이나 비슷하죠. 올랐다가 현재 윤석열 정부 때 지출률이 굉장히 둔화됐죠. 그래서 정부 지출을 준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약간만 올리고 3% 이상 오버하지 않겠다, 이런 준칙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오늘은 주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세금을 이해하려면 이제 지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조세 수입과 조세 외 수입이 있는데, 조세 외 수입은 뭐 세외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주로 조세 수입이 많죠. 조세 수입은 국세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국세의 비중이 60% 정도 좀 안 되고요. 지방세의 비중은 40% 조금 넘습니다. 대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의 그 세목입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되어 있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올린다 그래가지고 이 관세가 지금 관심이 많은데, 과거에는 관세가 그 나라 주요 조세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관세의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주로 이 관세는 자국의 산업보호용으로 쓰이죠. 무슨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트럼프도 관세를 올리는 이유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지, 관세 수입으로 뭐 미국이 떼돈 벌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는 거의 산업보호용으로 쓰이고, 일반 보통세, 내국세, 이것이 주로 중요한 세금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부가세가 비중이 크고, 상속증여세도 있고, 부가세도, 개별 소비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제 취득세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이제 지방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비중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요거는 2023년이지만 이게 최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보시면 소득세가 33.7% 제일 많고요. 법인세가 좀 떨어져서 지금 24%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2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로 가서는 취득세가 크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은 지금 현재 집계 중이라서 아직 전망이 나왔을 뿐이고 정확한 건 아직 모릅니다.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5% 가까이 될 것 같고, 법인세가 21% 정도. 지지난해에 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건 예산상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예산이니까 나와 있죠. 예산과 실제는 좀 다르니까 예산상의 자세한 세목과 그 세목의 그 비중, 이거는 뭐 자세한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세금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책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세금 어느 정도 낼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걸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라 그러죠.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의 합계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제 조세 부담률인데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금 부담률이 좀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OECD 평균보다는 많이 작지요. 17%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게 최근 자료인데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안 올랐는데 우리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부담률이라는 거예요. 이 부담률은 세금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하면 부담률이라 그럽니다. 국민 부담률 역시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라서 그 전에는 OECD나 G7 평균보다 한 10% 이상 우리가 낮았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나는 나라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덜 걷어서 덜 나눠주고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하여간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복지면에서 이제 한국도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클 킨과 조엘 슬램로드가 쓴 세금의 흑역사라는 책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킨은 그 IMF 부국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엘 슬램로드는 미시간 대학 교수입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그 세무 행정에 밝아서 미국 세무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을 정도고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별별 얘기 다 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요. 다만 번역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어색하게 번역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건 감안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가 5부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서론적으로 전체 큰 그림 그리고 몇몇 에피소드 중심으로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는 4장부터 7장인데 4장부터 7장까지 세금의 공정성에 대한 어떻게 세금을 걷는 게 공정할까 여기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부의 8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금 회피하려고 하는 갖가지 술책에 대해서 3부에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부는 반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얘기가 4부에 있고 5부는 요약하고 미래 세금 거두는 게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5장은 있고요. 5장은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주로 이 책은 1, 2, 3부만 봐도 대부분 이 책을 이해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 서론적으로 하는 이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금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에도 이미 세금 영수증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수메르 점토판인데요. 세금의 역사가 영수증이 점토판에 있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로제타 석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해독이 됐는데 해독된 이유가 3가지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상형 문자를 번역하기가 좋았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서 3가지 언어로 기술을 했을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집트 신전 사제들의 세금 면세 특권을 기록한 거래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으로부터 뭐 4,500년 전 이때부터 역시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세금이라는 데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적 문제는 세금에서 발생됐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보스턴 티파티를 통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됐다는 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시에라리온을 예를 들면서 그 세금 부과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반발하는 게 아니다. 세금의 의미 때문에 반발을 한다. 그러면서 그 시에라리온에서 가옥세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리는 내게 아니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왜 내게 아니야? 왜 세금을 내라 그래? 그래서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주권의 문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볼리비아가
내륙 국가예요. 해안가는 칠레하고 페루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내륙 국가인데 원래 볼리비아가 해안가 사막지대가 볼리비아 국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사막이라서 아무도 못 쓰는 황무지인데 거기서 나오는 광물이 있었는데 그 광물에 대해서 칠레가 채굴권을 사가지고 세금을 5%가 얼마 내기로 하고 이제 채굴을 시작했는데 볼리비아가 가만히 보니까 저게 돈 되는 거예요. 세금을 올렸대요. 그래서 칠레하고 볼리비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칠레에 뺏겼대요.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볼리비아가 자기 영토까지 뺏겼다. 뭐 이런 사실 과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세금에서 시작된다. 재밌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상당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공평하게 내려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밌는 예로 이제 창문세를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요새같이 뭐 원천징수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징수원이 싹 와서 이 집이 부자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데 창문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일수록 좋은 집에 살 거고 넓은 집에 살 거고 넓은 집일수록 창문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매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창문을 다 없애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재밌는 사례로 서론이니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그 서론 부분에서 두 번째 파트로 세금을 간단하게 이제 약사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슈페터 얘기를 하면서 세금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슈페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원래 처음에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약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금하고 약탈하고 어떻게 그냥 그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정부가 약탈에 간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발표했던 책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상속세는 국가의 약탈이다. 이게 제 책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쉬웠는데 바로 이 책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이 죽고 결국 그 유가족들이 세금 내느라고 기재부에다 세금을 못 내니까 기재부가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제 두 번째 주인이 돼버렸어요. 한 세대 가면 회사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약탈이라는 게 요새 이미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보면 사실 약탈이나 세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게 이제 저자들이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야만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북구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바이킹들이 약탈해 가고 그런데 약탈을 해서 가만 보니까 한번 약탈해서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다 뺏어가면 그 다음에 약탈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최소한 도 요놈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은 안 죽이고 갔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지어놓으면 또 와가지고 또 약탈해 가고. 너무 많이 약탈이 심하니까 농사를 안 져요, 사람들이. 또 약탈 당하고 뭐하러 짓냐.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너 얼마 낼 수 있어? 약속받고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세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약탈, 공물, 이거는 세금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 중에서 국가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깡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요새 경제학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착한 이제 깡패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능은 뭐냐면 강압을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건 시장의 기능이고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건 시장이고요. 국가는 자발적으로 시장에 맡겨놨더니 시장 실패가 일어나서 잘 안 되더라. 그거 정부가 강제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기본적으로 강제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군대 간다든지 세금 낸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강제 아니고는 자발적으로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폭들이라는 거랑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면서 주로 옛날에는 세금 걷었던 게 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세금, 인두세죠. 노동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농경지에 대해서 세금 걷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로마 시대에서 그렇고 부자들은 야, 너 돈 많으니까 사회 공공 기여 좀 해. 그래서 로마 왕제 누구예요? 베스파시우스인가? 콜로세움도 지어놓고, 그 아피아 가도, 도로도 닦아주고, 그게 이제 부자들은 사회에다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와서 어느 지역을 뺏으면 절반은 그 장군이 가져가고 절반은 나라가 갖고 항복 전쟁을 해가지고 장군들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돈 다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나라를 위해서 공공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명성을 얻고 뭐 이런 게 이제 리터지라고 그래요. 리터지. 공공
기여하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여가 지금까지 전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고대 국가 시대를 지나서 봉건제 시대 가면 이게 정착이 돼서 봉건 영주들이 왕한테 봉건의 의무라는 걸 하죠. 1년에 40일을 왕이 전쟁을 하면 자기가 참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기사를 데려와서. 일종의 이제 세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거 외에도 뭐 영주들도 왕한테 이제 일종의 세금도 좀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 밑에 있는 기사들 또 백성들은 또 영주한테 공물을 바치죠. 이런 식의 봉건의 의무들은 일종의 다 세금들이었습니다. 절대주의 시대에 오니까 점점 국가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봉건의 의무도 이제 봉건제가 없어지고 절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판매세, 예를 들어서 무역 독점권 뭐 이런 걸 이제 팔아가지고 왕들이 세금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세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저자들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금은 그럼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거뒀냐? 지금 우리가 세금 얼마 정도 거둡니까? 아까 그 부담률이 나왔잖아요. 조세 부담률이 한 20%좀 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것까지 다 합하면 한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부자 나라일수록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는 어땠냐? 대개 이제 한 10% 정도 선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복지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복지국가가 되면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영국 같은 경우에 좀 낮았고요. 특히 로마도 초기에는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 로마가 1세기의 위기 속에서 네로 황제나 이때 1세기인데 이때 위태위태했거든요. 그때 로마가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계속 섬기기로 작정한 게 로마의 세금이 낮았어요.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게르만 민족 지네들끼리 세금이 10%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로마가 위기를 넘겼는데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이제 중산층 농민들이 힘이 약해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전쟁으로 낭비도 심해지고 세금을 많이 걷기 시작하고 그래서 로마가 붕괴되는 거죠. 과거에 세금의 수준은 아주 낮으면 5%, 보통 10% 수준이었고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국가 초기에는 세금 거두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충 한 선진국들은 한 30%, 물론 복지국가들 중에 50%까지 걷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개발도상국일수록 많이 못 걷어요. 기술도 많이 없고, 반발도 쉽고, 사회도 불투명하고, 복지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10년 전만 해도 세금이 낮았잖아요. 복지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걷고 있죠. 대충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톱니가설 얘기가 나와요. 이 톱니가설이 이제 뭐냐면, 밑에가 역사, 세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과거 중상주의 시대, 근대 자본주의 시대, 그 다음에 현대 시대인데, 이 세로축은 뭐냐면 GDP 중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유주의 시대 19세기 말에 굉장히 세율이 낮았어요. 3%라고 여기 돼 있죠. 굉장히 나라마다 세금이 낮았어요. 물론 그전에는 얼마인지 잘 몰라서 제가 그냥 대충 50%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땐 돈으로 거둔 것만 세금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떼오기도 하고 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대략 그냥 해놓은 거고, 요건 이제 제가 쓴 시장인가 정부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건 세금이 낮았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대공황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큰 비상사태가 있을 때마다 세금이 비중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전쟁 치르려면 세금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원위치 해야 되는데 원위치 하지 않고 내려오다 말아요. 그 다음에 위기가 오면 다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끝나면 내려오는데 올라오다 말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톱의 그 톱니처럼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레치드 이펙트 가설이라고 하는 그 가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에서 설명은 못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뭐 실업자 구제하는 게 옛날에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실업 문제 생기면 정부한테 야, 너 뭐 하고 있어? 빨리 문제 해결해. 물가 오르면 야, 정부 너 뭐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위치 안 하고 이렇게 됐다. 뭐 이제 이런 게 톱니 가설인데 이 책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조금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 미국의 통계예요. 그리고 이건 남북전쟁인데 아까 거기는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제가 선진국 대충 그린 거고 이건 미국이니까 미국만이 있었던 거라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은 몇 년 참전을 안 했기 때문에 좁아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나라마다 이걸 통계내서 이렇게 적당히 그려보면 아까 같은 그래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 들어오면서 복지국가 이념이 들어오면서 교육도 정부의 역할이고 모든 국민이 다 투표권을 가지다 보니까 그 국민들 중에서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권이 확대되다 보니까 복지비가 이제 많이 드는 거예요. 파퓰리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정부 적자가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정부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일본이 제일 심하죠. 그러니까 이 선진국마다 문제가 이 정부 적자를 어떻게 먹을 거냐. 이게 이제 큰 화두예요.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돈 찍어내고 이런 나라들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진국들이 또 심각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복지국가 이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적자 문제를 갖다가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과거 군주 시대에도 이 정부 적자 문제를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 돈 빌리기도 하고 필리페 2세, 스페인에서 필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한테 돈 빌렸다 안 갚아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고 6번이나 채무 불이행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유태인들 가뜩이나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잡아서 죽이고 추방시켜버리고 추방되고 나면 그 재산 다 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 학대하는 방법도 일종의 국가 부채를 채우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폐 발행하는 거. 시니어리지라 그러죠. 시니어를 그러면 프랑스어로 봉건 영주를 말합니다. 그 봉건 영주들은 화폐 발행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 들어간 주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서 시니어리지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게 이제 화폐 발행에서 얻을 수 있는 특권. 사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정부 통치자들은 재정 적자를 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시암의 법칙이라고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악화를 많이 만들어내죠. 대표적으로 이제 악화 발행 많이 했던 게 프랑스의 아시냐 화폐,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나왔던. 그 다음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바르마르 정부 때 프랑스하고 보상금 내느라고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림을 봤죠. 빵 사는 거보다 빵을 하나 사려면 리어커를 돈 하나 가져가야 되고 뭐 석탄 사서 떼는 것보다 돈 떼는 게 더 따뜻하고 뭐 도배지 바르는 것보다 종이 바르는 게 더 싸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화폐 발행 특권을 남용했던 사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양적 완화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한 양적 완화. 우리는 그런 거 못해요. 우리 그렇게 하면 한국 원화가 완전 휴지 조각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꼴이 많이 하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해요. 왜? 미국은 그렇게 해도 전 세계가 달러 좋아해요. 달러 한 장 찍어내는데 15센트예요. 100불짜리 하나 찍어내는데 15센트예요. 그럼 미국 정부는 100불짜리 하나 찍어내면 99불 75센트, 85센트 버는 거예요. 이거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근데 미국 달러 찍어만 내면 서로 좋대요. 그렇게 돈 찍어내는데 달러 하니까 더 올라가요. 이게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일본은 미국한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화폐 발행도 일종의 세금이죠. 왜? 화폐 많이 발행해서 화폐 가치가 절반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가치도 절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발행이 제일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기 우리 책에도 좀 나오는데 짐바브웨의 화폐 발행 얘기가 이 책에 조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재미삼아서 제가 좀 보완을 하면은요. 무가베가 김일성 친구인데 독재를 한 40년 가까이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군부 쿠데타에서 쫓겨났는데 이 무가베가 모택동주의자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백인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 백인 땅을 집돌만이 정치적 추종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원래 짐바브웨라는 나라가요, 아프리카의 빵바군이라는 별명이 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뭐 3배라든가 6배라든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 집안 남쪽 아프리카는 굉장히 온난한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밀이 재배되기 때문에 수출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먹여 살렸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나라가 짐바브웨예요. 원래 짐바브웨 땅 나라의 이름이 로디지아예요. 그런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금도 나오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무가베가 통치하면서 농업 다 망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그 다음에 기업 운영하는 백인들 다 쫓아내고 나니까 흑인들이 운영하는데, 흑인들이 뭐 기업 경영을 할 줄 압니까? 다 회사 망하고. 그런데 독재자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돈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300만 %, 300%에도 많은데 300만 %예요. 그래서 화폐 발행을 했는데 이 화폐가요, 100 트릴리언 달러예요. 트릴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 300조예요. 300조. 1 트릴리언이 100조예요. 수완이 아니라 100조예요. 이 종이 쪽지 하나가 300조짜리예요. 이런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빈이 여자 꼬시려고 얼마면 되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1조 달러. 그러니까 오케이 1조 달러까지 거 뭐 좀만 기다려. 계란 한 판 팔아서 올게. 계란 한 판 빨면 1조 달러. 짐바브웨 달러입니다. 1조 달러래요. 누가 이거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교란 세계 100 빌리언 달러. 애들이 이렇게 돈을 갖고 집안에 돈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쟁겨놓고 살고 뭐. 그래 나중에는 종이가 없어서 화폐 발행을 못했어요. 세상에 이거 무슨 종이가 떨어졌어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벌어졌던 나라가 짐바브웨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러면 제일 고액권이 아까 그걸까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고액권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헝가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행했던 일해외 펭귄은 헝가리아 화폐 단위인데, 일해라는 단어는 저도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일해라는 단위가 있더라고요. 이 동그라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개예요. 해보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1 트릴리언 달러 짐바브웨에서 나왔던 거, 그거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 제가 세보니까 13개예요. 1회 팽개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주 고급화돼서 지금 양적 완화 이런 고상한 언어로 미국에서 돈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후유증이 좀 있긴 있죠. 물가 올랐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화폐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는 역사,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뭐 세금이란 이름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도 전매 특허로 담배하고 인삼, 요새는 공상합니다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걷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점 판매로 소금 같은 거 필수품이니까. 그 셀러리라는 말도 이제 라틴어 소금이는 살라리움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빛과 소금이 전형적으로 반드시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뜻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기독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소금이 이제 옛날에 정부가 독점을 하고 그게 이제 소금세라고 이름을 매겼는데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것 말고도 뭐 많아요. 봉건 시대에는 영주가 방앗간을 영주만 갖고 있어요. 농노들이 영주 방앗간을 이용하고 나서 사용료를 내죠. 그것도 일종의 세금이라는 거죠. 다리 해놓고 다리 통행세 받고 그 나라 지하 자원은 다 왕의 것이었죠. 우리나라 고종 때까지만 해도 국유 자원은 다 왕의 것이었죠. 그러다 그게 개헌 헌법에서는 국가 거로 됐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삼성 개헌 때 비로소 그 광물 국가의 독점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하 50m까지만 내 땅에 소유권이 미치고 그 밑에 거는 나라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수백 미터 1km 파도 다 지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지하에서 나오면 다 지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석유 붐이 일고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다음에 요새 뭐 주파수도 경매하고 심지어는 이제 시민권 파는 나라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매건 매직, 우리나라도 뭐 고종이 매건 매직 많이 했잖아요. 기부금, 범칙금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세금이다 이거죠. 이렇게 일부의 얘기는 역사 얘기,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쭉 나올 얘기들을 이렇게 줄여서 재밌는 얘기 중심으로 서론을 형성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주로 과세의 공정성을 다룹니다. 4장이나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세의 공정성을 다루면서 4장, 5장은 주로 수평적 형평성.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부자에게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이 조금 걷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게 공정한 세금이냐. 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평적인데 남녀 차별하지 마라.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수평적 차별성이에요. 그럼 과연 그러면 외국인한테 내국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어떻게 해요? 외국인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를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수직적 공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공평하게 세금을 안 걷으면 반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그 흑사병이 있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나니까 인두세 거둘 게 세원이 3분의 1 날아갔잖아요. 근데 남아 살아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하게 세금을 걷더니 와트 타일러 난이 났다. 그 반란자를 런던 다리 위에 모가지를 걸어놔가지고 끔찍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똑바로 안 걷으면, 공평하게 안 걷으면 반란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걷는 것이 공정한 세금이냐. 그래서 이제 혼자 개인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공동체한테 책임을 지워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대동법 같은 거. 공동체한테 매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보니까 세금을 주인한테 부과했더니 결국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전가시켜버려요. 세금의 귀착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세금은 조선시대도 심했죠. 이 책에는 한국 얘기가 너무 없어서 제가 간을 맞춘다 그럴까?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썼다 그러면 저는 한국사를 좀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그 세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정약용이 애절양이라는 시를 1802년에 발표하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 넘어갈게요. 누가 와서 강의했나요, 이거? 아, 그랬구나. 그럼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공정한 세금이라는 게 뭐냐? 아까 그거를 이제 너무 과한 세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고, 이제는 공정한 세금이 뭘까? 이 책에는 농부가 왜 해군 비용을 내야 되냐? 뭐 이런 예를 들어요. 근데 우리는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해군세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와닿는 세금 문제는요, 자녀가 없는데 교육세를 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죠? 난 독신인데 평생 난 결혼 안 했는데 왜 내가 교육세를 내가 왜 내? 사실 이건 밀턴 프리드만이 제기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문명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밀턴 프리드만의 교육세 얘기를 좀 하면요. 사실 밀턴 프리드만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야, 세금 내서 혜택 볼 사람들이 세금 내야지. 세금 혜택도 안 보는 사람은 왜 내냐. 예를 들어서 도로 통행세. 경부고속도로 통행세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아요. 미국은 프리웨이라 그러잖아요. 그 프리웨이가 뭐예요? 공짜 도로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하이웨이는 돈 내는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다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규를 할 때 당연히 내야지, 네가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건설비의 일부라도 네가 내야지. 그게 이제 혜택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프리웨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물류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논리를 피죠. 교육세도 똑같아요. 자녀를 낳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게 얼마나 큰데 솔직히 자녀를 낳으면 나라에 애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요새 애 낳으면 막 1억씩 준다 그러는데 1억까지도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 키우는데 비용도 얼마나 들며 그 자녀 키우느라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 다음에 걔가 결혼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되고 뭐 자녀 하나 놓는데 돈은 얼마나 드는데 부모한테 다 내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사회에 생산활동을 하고 사회에 내는 기여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 양육비 중에 일부인 교육세는 나라에서 내줘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 받은 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저건 일견 맞아 보이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논쟁은 뭐냐면 그 특정 세금 수입을 특정 용도에 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택 그 세가 지방세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철저하게 지방세예요. 주택세를 내면은 그 카운티, 그 주에, 그 시에서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시에서 뭐에 쓰냐면 반드시 교육용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집값 비싼 동네는 집세가 많이 나와요. 주택 보유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수가 충분하니까 교육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아지니까 부자들 또 이사 와요. 그 선순환이 일어나서 미국은 부자 동네일수록 집값이 비싸지고 학교도 좋아지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육, 교부금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국세를 걷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세는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가 교육세 같은 거를 갖다가 전국으로 이렇게 걷어서 나눠주는 게 맞냐? 우리는 이제 세수 목적보다는 나라 전체를 보고 이제 세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특정 세금 수입을 특정 용도에 배정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만큼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납세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새같이 투명한 사회도 그런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납세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편법들이 쓰였는데, 예를 들어 신분과세, 신분이 높은 사람 세금 많이 들어. 아무래도 부자일 테니까. 옛날에는 그게 맞았죠. 그리고 이제 공동초별 과세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옛날에 영국 같은 경우에 모자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모자가 굉장히 비쌌고, 영국 신사들이 쓰는 그 직강모,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거두기도 했고, 그 나중에 이제 영국 사람은 가발도 좋아하잖아요. 가발에다가 세금도 거두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세금을,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사치품세. 우리나라도 옛날에 왜 자동차 같은데 사치품세 붙어서 자동차세가 셌잖아요. 요새는 뭐 자동차를 사치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2000cc 이상만 뭐 사치세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사치품에다가 많이 배정한다는 소리는 부자들이 아무래도 사치품을 쓰니까. 근데 요새 월세 살면서도 포시에 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바보지. 세금만 많이 내고 폼 잡느라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이 책에 나오는데, 도래통행세 얘기인데, 세금을 걷는데 정부가 이제 꼭 필요한 곳에 다리를 놔놓고, 그 다리를 이제 건너갈 때 세금을 걷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담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뭐 껌값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가는 너무 먼 거예요. 그게 막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는 세금 징수원이 앉아가지고 부자인지 가난한지 뭐 입은 옷만 가지고 아나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은 신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발 안 신고 올 정도로 가난한 사람한테는 면세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신던 신발도 벗어서 가방에 넣고 걸어갈 것 같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가난하다는 티를 안 내려고 다리 건너갈 일이 생길 때는 신발 빌려서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건 부자들은 가까이 와서 신발 벗어서 배낭에 넣고 그러고 세금 면제받는데요. 재밌죠? 이런 사례가 여기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그 심리가 왜 그럴까? 두 가지를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아이고 저러니까 가난해졌지, 아이고 저러니까 부자가 됐지, 저렇게 아끼니까, 이렇게 이걸 하나 이런 행태를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다고 거 알려지면 내가 차별 대우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내가 부자라는 거 알려지면 남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맨날 돈 빌려달라는 놈만 생기고, 그러니까 밥 사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자는 오히려 자기 부를 감추기 위해서 또 요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신발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자냐 안 부자냐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돈 많이 버는 의사, 변호사, 영업 이런 데는 이제 돈 많이 세금 매기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5장에는 이제 수직 그거지만 소득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득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관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소득세라는 게 옛날에 없었고,
단지 이제 그 관세 같은 거는 무역할 때 뭐 한국만 딱 틀어주고 있으면 너 얼마 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 세금 내게? 세금 걷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중요했는데 전쟁 같은 걸 하면서 세금 수요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제 소득세를 이제 고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라는 게 오늘 굉장히 보편적인데 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역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는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얘기죠. 부자 가난한 사람이 수직적이라고 그러면 수평적이라는 것은 그 외의 차별, 그러니까 남자 여자 차별, 성차별 이런 거는 이제 수평적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었었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여성들한테도 이제 세금을 걷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류층 여성한테만 세금을 걷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성한테 세금을 걷었다 그래서 유방세라고 이제 명칭을 붙은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저항을 심해졌어요. 그걸 못하니까 생리대에다 세금을 생리 쓴 남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성차별과 관련된 세금 문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 예를 들어서 노예들은 옛날에 세금이 없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노비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민들이 세금 냈고, 양반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양민들만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양민들 중에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세금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권이 있냐 없냐, 시민권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안 거두죠. 또 이제 수평적인 거라고 하면 종교가 다른 사람한테 세금 물리는 거.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한테 세금 많이 물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한테 세금 많이 물린다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한테 세금 많이 물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개종. 이슬람교가 그랬거든요. 기독교인들 차별을 안 했는데 세금을 더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 중에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요새는 이제 수평적 그 차별과 관련돼서 흡연자한테 과세하는 거. 그 흡연자들한테 이 담배는 세금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원가 얼마 안 되는데 담배값이 비싸니까. 한국은 담배가 그래도 싼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같은 거 담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은 담배가 싼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었잖아요.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에요. 미국만 해도 담배 많이 피웁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 정말 담배 안 피웠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더 안 피우는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 뭐 후진국이에요. 담배 엄청 피고, 뭐 대중교통에서도 피고, 길거리 담배 꽁초 투성이고, 가보면 진짜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둥이 가정 차별 과세하는 거. 지금 우리 애 안 나니까 이제 다둥이 가정에 이제 차별, 세금 면제시켜 주잖아요. 이런 것도 수평적 차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사람보다 세금 조금 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처녀총각이 만들어서 결혼하면 세금을 줄여줘야 결혼할 거 아니냐. 미국의 독신자를 세금 많이 내요. 한국도 안 그랬었는데, 한국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누진제 하에서는 부부의 세금을 합하면 누진제가 적용되면 세금 더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누진제를 해도 더 안 내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거죠. 요새 애 안 낳아서 난리니까. 그래서 요새 고등학교 여학생이 애 낳으면 수고했던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칭찬해 주잖아요. 프랑스는 벌써 3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직접 경험했대, 그걸. 근데 요새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수평적 세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귀창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세금을 이 사람한테 내는데 실제 부담은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모 상인한테 세금을 매겼더니 양모 상인은 비싸졌으니까 양모 생산한 농부한테 가격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금이 누구한테 전이됐어요? 농민한테 갔죠. 근데 농민이 그때 당시 농민이 지금 얘기한 농민이 아니라 다 지방 지주들이에요, 지주들. 그 상인 계층은 부르주아 계층이고 지주 계층은 귀족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양모 수출세 때문에 처음에 이제 대혁명 일으키기 전에는 귀족들이 왕의 권한에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국 같은데 의회가 형성되는데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귀족들보다 부르주아가 더 많아지고 뭐 이렇긴 했지만, 결국 이게 이제 헌정질서의 변화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치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트가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요트 굉장히 많아요. 그럼 미국은 요새는 요트는 사치도 아니에요. 요트 가격이 뭐 우리나라 자동차 중간 정도 되는 자동차 한 대 값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요트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해안가 산다든지 큰 호수가 있는 뭐 지역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요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트를 이제 사치세다 해가지고 사치세를 1990년에 부과를 했더니 문제는 2년 만에 요트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트 생산이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고용이 다 해고됐어요. 결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치세가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가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조세가 엉뚱한 대로 이제 전달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피트 수상 때, 소피트 대피트 있잖아요. 그 아들 피트 수상 때 있었던 일인데, 하인세를 부과했어요. 하인을 둘 정도는 부자다. 그러니까 하인 두당 얼마씩 세금 내라.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래? 그럼 나 하인 해고할게. 근데 당시 그 하인들이 해고당하면 갈 데가 있어요. 특히 여자들. 그러니까 매춘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세 때문에 매춘 여성이 늘었다. 이것도 일종의 조세의 귀책이라는 거죠. 세금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라 소비세는 간접세고 소득세는 직접세예요. 직접세, 간접세 여러분 차이 아시죠?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내는 거죠. 소득세가 직접세예요. 직접 내는 거니까. 소비세는 우리가 맥주 한 잔을 소비하면 주세로 해가지고 맥주 회사가 내지만 실제 맥주 가격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은 술 마시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커요. 왜? 내가 직접 내니까. 근데 간접세는 맥주 마시면서 세금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 적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접세를 부과하다가 반발이 심해져? 그럼 간접세를 살짝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요. 이 사람은 이제 조세에 귀착해서 이 두 개는 같다. 물론 이제 직접세 같은 경우에 누진세가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누진세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같다. 그 다음에 세금 낼 법적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상인이 내냐, 지주가 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결국은 힘 약한 사람이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무슨 법인세 올린다, 내린다, 말도 많은데, 법인세 내리면 부자들 감세다,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나는데, 결국 법인세도 사람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세 귀착은요, 절대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봐야 결국 시장의 힘에 따라서 부담하게 돼 있지, 정부가 절대 통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 세금의 귀속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어요. 아쉬운 놈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세계는 없어요.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수요 공급 곡선이죠.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 수입이 일어나죠. 그런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요, 이 공급축 가격이 요만큼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이 포함되니까 물건 값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덜 팔리죠. 균형점이 좌측으로 오는 거예요. 판매액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만큼을 세금으로 내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을 받아도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요거니까 기존에 받는 것보다도 요만큼은 공급자가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목이고요. 이전에는 사는 사람은 세금이 없을 때는 요만큼만 가격을 내면 되는데 이제는 가격이 올라가 버렸으면 요만큼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는 이만큼 세금을 냈는데 만약에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다면 반반씩 이쁘게 내요. 그런데 만약에 기울기가 달라서 극단적인 예로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주 필수품 그런데 그 사회에 굉장히 부족해 쌀이 부족한 사회에서 쌀에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세금을 올리면 아쉬운 사람이 내야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금의 귀착이라는 것은 아쉬운 사람이 내게 돼 있다. 여기 우리 책에 이제 렌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렌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렌트 떠오르잖아요. 집 같은 거 이렇게 빌려주면 또 토지 빌려주면 내는 그걸 렌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렌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과거 농경사회에서 차액지대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이런 고등학교 때 배워보셨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용어예요. 어차피 당시에는 농토가 모자라서 밀을 사람들이 수요를 해야 되는데 밀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제 농토를 넓히다 보면 비옥한 땅이 있고 덜 비옥한 땅이 있는데 이제 농토를 넓혀야 되니까
덜 비옥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황무지 개간한 데는 쌀 생산, 밀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나는데 그 비옥한 땅에서 15이 났어요. 그런데 그 시장 가격은 생산비하고 같아진다고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서 난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 돼요. 그럼 비옥한 땅은 그만큼 차액이 돌아오잖아요. 그게 렌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결국 토지를 독점하기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렌트라는 개념이 독점적 소유로 인해서 생기는 초과적인 이익, 그거를 렌트라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출연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가수가 됐든 탤런트가 됐든 그 사람은 그 자기 상품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나머지가 다 렌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위적으로 독점을 만들면 독점 이익을 얻잖아요. 그게 렌트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나쁜 게 렌트 시킹 행위가 나쁘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써서 독점을 만들어서 부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려는 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렌트 시킹 행위라고 그러죠. 근데 렌트라는 말은 원래 이제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 이거였었는데 지금은 더 널리 쓰이는 것은 독점에 대한 대가. 이걸 렌트라 그래요. 렌트 얘기는 뒤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부, 2부예요. 그러니까 1부는 제너럴하는 서론이었고, 2부는 이제 어떤 게 공정한 세금이냐, 이런 이론적인 얘기였고, 3부가 이제 주로 납세자들의 얘기예요. 세금을 좀 덜 내려고 애를 쓰는 얘기들. 그게 이제 3부의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8장에서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만들자, 뭐 이런 제목인데, 이게 실제 제목은 뭐냐면 세금의 교정적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정적 역할은 뭐냐면 신호등 어기면 세금 물리면 교통신호 위반 안 하잖아요. 그게 세금의 교정적 역할이에요. 그거랑 둘러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 다 모아놨어요, 이 사람이. 하나만 얘기하면 그 독신자 여성들 유방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총각세예요. 결혼을 안 하면 총각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각들이 나 억울하다. 왜? 난 결혼하고 싶어. 근데 저 여자가 내 그 프로포즈를 안 받아주는데 어떡해? 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되잖아요. 그래? 그럼 너 확인서 받아.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한쪽에는 결혼 반지 주머니에 넣고 한쪽에는 사인 받을 종이 집어넣고 그래서 반지 내밀었다가 사인 안 해주면 여기 사인해줘. 그랬더니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긴 줄 알아요? 이걸 업으로 만드는 여자들이 생겼어요. 닥치는 대로 사인해주고, 야, 그 대신 나 조금 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실제 있었다. 뭐 그런, 나머지 뭐 출산 장려금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금, 교정적 역할의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환경 오염 얘기죠. 그러니까 교통법규 어기면 벌금 내는 게 교정적 역할이잖아요. 똑같은 게 이제 뭐냐면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 환경세를 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세를 내게 해야 막 공해 배출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이 장의 주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경제학 시간에 배웠을 때 외부 효과라는 거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익스터널리티. 근데 외부 효과는 좋은 효과가 있고 나쁜 효과가 있어요. 환경 오염 같은 건 나쁜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외부 비경제라 그래요. 익스터널 디스 이코노미라 그래요. 반면에 외부 경제도 있어요. 좋은 효과. 예를 들어서 뭐 과수원하는 사람은 꽃이 많이 달리니까 양봉한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긍정적인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고 외부 비경제, 오염 같은 거 발생하는 데는 세금을 매겨서 억제하고 그래야 사회 전체 후생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교과서예요. 그걸 주장한 사람이 이 사람은 아서 피구라는 영국 교수였어요. 그런데 로널드 코우즈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법대 교수가 딱 등장해서 피구를 묵사발을 만들어 놨어요. 코우즈는요, 법학자예요. 시카고대. 이 사람은 경제학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경제학 논문 써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199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 이 사람이 수상식장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나한테 노벨 경제학상 주냐? 난 평생 경제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논문 쓴 적도 없는데 왜 나 노벨 경제학상 주냐 그래. 그래서 많은 세계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원성을 받았습니다. 나쁜 놈들 나는 왜 안 주고.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딱 논문 2편 발표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게 첫 번째 논문 때는 기업이란 무엇인가. 그 23살 때 대학원생 때 쓴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대문제, 사회적 비용 뭐 이런 제목인데
여기서 코어 디어럼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뭐 외부 비경제를 내면은 뭐 벌금 매기고 세금 매기고 이럴 필요 없다. 가만히 내둬도 자기네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제일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에 돈이 안 든다는 경우에 그렇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 합의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환경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무조건 탄소세를 매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탄소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탄소세 굳이 낼 필요 없다. 그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탄소 거래, 배출 거래 제도라는 이론이 이 사람 이론 때문에 나왔어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요. 근데 이걸 지금 단 5분 만에 설명하려니까 저도 혀가 막 꼬이고 마음이 급한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에서는 후생 경제학에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책에 아주 짧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읽고는 뭔 소리인지 아마 거의 모르실 텐데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거래 제도가 60여 종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 나라는 스위스 같이 안 해도 되는 나라한테 탄소 배출권 사와서 생산하면 된다. 이거 이론적 배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법학자예요. 이 사람 때문에 거래비용 학회라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 거래비용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또 노벨상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윌리엄슨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법학자이지만 경제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천재. 이 사람이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거기 나왔는데 3년 만에 4년제 과정을 다 이수해버리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으니까 졸업시켜달라니까 우리 런던 대학에서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교환교수 보내줄게. 시카고 대학에 교환교수로 왔어요. 거기서 수업 듣는데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산함수를 자꾸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기업이 도대체 뭡니까? 교수한테 자꾸만 질문하니까 교수가 귀찮으니까 시꺼 임마 그러고 내가 쓰자. 그러고 기업이란 무엇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내려니까 야 학부생이 무슨 논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갖고 있다가 대학원생 때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 논문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천재예요. 천재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그 담배 얘기도 나왔고 이런데 비만세가 요새 화두죠. 탄산음료에 세금 매기고 이런 게 다 일종의 나쁜 습관에 대한 세금의 규제 효과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지 맘이지. 지가 빨리 죽고 싶으면 뭐 탄산 많이 먹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나라가 나한테 좌지 뭐라 그러냐.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사고 나고 내가 죽겠다는데 왜 네가 정부 네가 왜 매라 말라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는 되게 반대했어요. 그래도 돈으로 규제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 예를 들어서 출산 규제 같은 거 중국같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2명 못 낳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뭘 다루냐면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에 대한 그래서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부과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영국 배에서 세금 부과할 때 배의 길이하고 넓이에 따라서 세금 부과했대요. 그랬더니 배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꾀를 부려요? 깊이는 세금하고 관계없거든요. 깊이 만들어 배를. 그러면 안 빠지고 좋잖아. 근데 이게 회전이 안 돼요. 틀지는 못해. 그래서 해상사고가 많이 나서 영국 배의 대부분이 이 세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국 앞바다가 배 공동묘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세금 피하려고 깊이 있는 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운전이 안 돼가지고 암초를 들여받아가지고 세금 피해가 나는 거예요. 배가 깊으니까 암초에도 취약할 거 아니에요. 조금만 암초가 있어도 부딪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금 거는 게 잘 모르는 게 도로의 면의 넓이에 따라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에 좁은 집들이 많이 생기고 지금도 베트남에 가보면요. 관광하면서 제가 찍어온 사진도 있는데 집이 이렇게 좁더라고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제가 실제로 거기 집에 가서 2주 정도 거기 교육시키느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집이 좁고 길어요. 한 층에 한 집밖에 없어. 왜 창문을 하나밖에 못 내니까. 그게 딱 들어가면 저기 현관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방이 있어요. 옆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왜? 큰 길가를 가능한 한 아껴 써야 되니까 골목이 없어요. 그 창문은 앞에밖에 없는데 집은 길어요. 환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방 3개짜리는 3층, 방 5개짜리는 5층이래요. 집은 다 좁아. 말도 안 되는 이런 집들이 이제 실제 베트남에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미완성 건물에는 60% 세금 감면해 주니까 다 짓다 말아요. 아직 우리 중공검사 안 나왔어.
사냥개에다 옛날에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강아지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막 불평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꼬리 자른 개는 세금 안 매길게. 애완견들은 꼬리를 많이 자르니까 사냥개들은 막 잘 뛰어야 되니까 꼬리를 못 자른대요. 그래서 요새 그 개들 강아지 꼬리 자른 개는 그 전통 때문에 생긴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별별 얘기가 많습니다.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네덜란드 배예요. 플루트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은 배의 길이하고 넓이를 가지고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덜란드가 요 갑판 면적 가지고 세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또 배 만드는 사람들이 갑판 면적 그럼 좁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갑판을 좁게 해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물이 닿는 홀수선이 뚱뚱한 거예요. 근데 이걸 했더니 전투하는 데는 나빠요. 대포를 못 실으니까. 몇 개 못 실으니까. 그 대신에 물건 이송하는 데는 안정적이고 좋아요. 이 밑에는 다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17세기에 네덜란드가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해요. 황소 뒷걸음질 하다가 출생지 잡듯이 크게 기여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그러면 공정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게 뭐냐. 가능한 한 소리를 적게 내면서 거위의 깃털을 많이 뽑는 거다. 이게 세금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콜바르스 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예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경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초과 이익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에 대해서 아까 지대 개념 설명했잖아요. 독점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본에 대해서 다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 중에서 내 자본은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국민 저항도 좀 납득이 되고 세금이 많이 거쳤다. 그런데 이제 그 돈 내는 자본가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법인세를 냈다. 법인세 올라가면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또 특히 법인세의 가장 큰 맹점은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요. 기업들이. 그래서 조세 회피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기업 중에서 네가 갖고 있는 네 자본에 대해서는 공제해 줄게. 자기 자본 공제를 해주니까 좀 낫더라. 뭐 이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가장 공정한 세금으로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토지가치세라고 나와요. 토지가치세. 토지가치세는 뭐냐면요.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세금 받아보면 토지 부분 따로 하고 건물 부분 따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부분은 세금 부여하지 말고 토지 부분에는 내자. 토지가치세예요. 헨리 주지라는 사람이 토지가치세를 주장했던 원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원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토지가치세제를 상당히 좋은 세다라고 나와요. 밀턴 프리드만, 버나드 쇼, 톨스토이, 수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지했던 세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결론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토지공개념 그러면 우리나라 좌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책은 찬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마지막 마무리해서 한번 하려고 제가 지금 빼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세계의 시민 이런 건데 조세 은신처에 대한 얘기예요. 세금을 피하려고 조세 은신처를 찾는 문제들,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문제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이거는 이제 세금을 거둬들인 정부의 입장, 국세청의 입장에서 4부에 2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세금 징수 기술. 여기에 대해서 2장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12장의 제목은 드라큘라와 세금 징수 기술. 왜 갑자기 드라큘라가 나오죠? 흡혈귀. 세무쟁이는 다 흡혈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드라큘라가 실존 인물인 거? 실존 인물이에요. 루마니아의 영주였어요. 근데 왜 드라큘라가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 이게 오페라도 나왔고, 그 드라큘라에게 악명을 떨치게 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루마니아 영주였는데 실존 인물이 굉장히 통치를 잘했대요. 그런데 독일계 작센 상인들한테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영지 사람들은 좋잖아요. 세금 들래 봉건의 부담이 적으니까. 그랬더니 작센 상인들이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인하게 이 상인들을 족쳤어요.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모가지에 꼬챙이 달아가지고 참수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드라큘라 성주의 백성들은 좋은데 원성이 높아진 거예요. 상인들한테는.
그래서 드라큘라가 흡혈귀로 변신을 해가지고 소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전형적인 세금 징수 기술의 최고봉, 그 상징으로 이 저자들이 소개를 한 겁니다. 탈세자와 세무당국의 싸움 일어나는데, 이 세금 격차라는 텍스 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세금 포탈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추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근데 당근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국세청장이 상장 하나 주고 성실 납부 이행자 해가지고 다음 5년간 당신은 세무조사 없음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받아도 효과 없다 그러더라고요. 세무서 바뀌면 또 다시 나온다 그러는데. 그리고 대부분 이제 채찍이죠, 채찍. 그래서 이제 이 당근과 채찍을 쓰는데 가장 정부 세금 당국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원천징수 제도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원천징수 다 소득세 떼어가게 하고 연말에 차이 있으면 조금 조정해주고 뭐 OECD 제도가 이제 최고로 세금 걷는 기술은 최고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놨고요. 그 다음에 13장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 마태 12제자 중에 하나죠. 로마 시대에는 나라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징수원들이 있었어요. 로마 당국에다 세금을 일단 자기 재산으로 내고 그 다음에 얼마 걷든지 네 마음이야.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였던 유태 사회에서 세무사들이 이제 자기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일단 자기는 목돈으로 로마 당국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족들을 주리를 짜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원성을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가서 자고 같이 밥 먹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존경받는 예수가 세리 집에 가서 자다니.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세리 삭개오 마태 얘기하는데 국세청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세금 청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제 사실 세금 청부대들은 왕실의 은행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왕이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전쟁 자금 대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엄청 세게 해가지고 전쟁 끝나고 나면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전쟁이 져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예요. 전쟁에 이기만 하면 엄청난 이제 돈을 받죠. 그래서 이제 세리청부업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세금 청부업이라는 게 옛날에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현대에도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세무사에 대한 이제 요새 빠져나갈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원성이 없죠. 내 친구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제가 기도 안 차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얘기를 하나만 하면 3개월을 와서 털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나 이대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너한테 외형을 받았다 그럴 거다.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한 걸로 좀 해달라. 그러면서 조금만 내라. 할 수 없이 사인했대요. 사람 1년마다 바뀌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너 이거 사인했지? 비리 있다며? 다시 내가 한번 조사해봐야겠어. 그래서 그 당한 얘기를 막 구구절절 하는데 야 진짜 해외로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는 걸 만들고 막 그런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요. 얼마 전에 나온 책이에요. 스웨덴 국세청 성공 스토리. 스웨덴도 비슷했대요. 왜? 스웨덴은 세금 많이 걷는 나라잖아요. 복지국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웨덴에서도 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요. 세금 공무원으로 성공하려면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큰 건을 발견하면 승진한대요. 우리나라 세무. 그래가지고 지금 불을 켜고 이제 막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세무사들이. 그런데 이 나라도 그랬대요. 바꿨대요. 작전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납세자의 실수를 찾아내는데 그거 하지 않고 굉장히 설득하고 점잖게 대해주고 그래가지고 2012년에 설문조사 중에 83%가 국세청을 신뢰하는 기관이다. 337개 정부기관 중 가장 현대적인 기관상도 받고 그래서 스웨덴의 국세청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가장 인정받은 정부기관이 됐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국세청도 이 책 좀 열심히 읽고 황골 탈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제가 이 장에 이런 거 들어갔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부는 납세의 기쁨인데, 이거 실제 있었던 건데 1745년에 영국 펠럼 총리가 티에 세금을 매겼었는데 4분의 3이 밀수에 의해서 거래가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티에 부과되는 세를 50%로 낮춰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탈세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수는 늘어났대요. 그래서 양쪽에 다 칭찬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 이전에도 이미 애덤 스미스도 그렇고 휴엄도 그렇고 세이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세금 많이 걷지 말라, 세금 적게 걷는 게 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건 정부 때 레포 곡선을 주장했던 경제학자예요. 이게 레포 곡선인데, 이건 위에는 텍스로 인한 소득이고 여기는 세율이에요. 만약에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있다면 텍스를 줄이면 세금 걷는 건 늘어난다, 이게 레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 텍스를 줄여줬던 거예요. 그때 이제 이론적 기반을 이 사람이 냈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는 레이건 행정부 때 세수가 안 늘었어요. 줄여졌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으면 그 말이 맞아요. 여기 있으면 도출은 줄죠. 근데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슈예요. 세금 줄여준다 그러면 표었잖아요. 레이건 할아버지가 왜 인기가 좋겠어요? 저렇게 세금 깎아주는 게 인기가 좋았죠. 물론 소련을 붕괴시킨 것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세금 낮춰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납세자들이 기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낮춰라. 근데 이제 세금 너무 높다는 얘기를, 주장을 주로 누가 하는, 로비스트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비스트의 가장 원조로 고다이바 부인이라는 11세기 영주 고번트리 지방의 백작 리어프릭이라는 영주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 영주가 자꾸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 11세기면 중세잖아요.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독실한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달라. 그러니까 짓궂게 늙은 영주가 애첩 젊은 이쁜 부인이 저렇게 부탁을 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들어주기는 싫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빨개 벗고 말 타고 성을 한 바퀴 돌면은 내가 깎아주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할 줄 알고. 그랬더니 영주 부인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 성에다가 방문을 붙였어요. 우리 영주님이 내 청을 들어주시겠단다. 그런데 내가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창문 닫고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 성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주 부인 만세. 전부 문 닫아. 그래서 다 문 닫고 창문 다 닫혀 있어요. 여기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말을 타고 빨개 벗고 먼 긴 머리카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고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로비스트의 원조인 것처럼 이 책 저자들이 소개를 해요. 이게 웃자고 한 소리고, 이건 뭐 로비스트의 원조는 아니죠. 로비스트들이 이제 세금 깎아야 된다. 아까 학자들도 얘기했지만 각 분야의 로비스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세금 인상해봐야 소용이 없다. 나라의 역효과를 가져온다. 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무튼 이제 세금을 거둘라 그러는데 거기에 로비스트들 등장하고 반발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세금 거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스 세금이 필요하다. 스텔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인데 안 보이는 거. 그게 수수료죠,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사업들 중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건 복권이 세금이에요. 옛날에 주택복권 있었죠. 그 주택복권 왜 합니까? 나라에서. 국민은행이 그 관리를 했죠. 왜? 국민은행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서 세워진 특수은행이에요. 주택복권을 왜 합니까? 그 주택을 사서 상금을 주고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서민주택 짓는 데 쓰겠다고 주택복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 때 가뜩이나 군사정부 인기가 없는데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으니까 스텔스 세금이에요, 복권이.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온갖 복권이 다 등장해요. 나중에 사이클에도 나오고, 뭐, 요트 경기하는 데도 나오고, 뭐, 뭐 각종 스포츠에 복권이 나오고, 이제 어느 부서의 장이 딱 힘 있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복권 하나씩 만들어.
그래서 우리 이번 온 장관은 복권도 하나 못 만들어? 그게 그냥 유행어가 공무원사회에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번 TV에 출연을 했는데, 젊었을 때. 정부는 복권이고 좋은 거다. 왜? 그 홍보를 해야 돈이, 세금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저하고 시민단체는 반대하는 쪽에 TV 토론에 나간 거예요. 저쪽에는 공무원하고 뭐 누구 나왔더라고요. 같이 막 TV 토론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복권이 나쁜 거냐. 첫째,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뭐 세금은 어차피 내 세금은 그런 복권의 형태로 내면 잠시 잠깐 기쁨이라도 주지. 저쪽 얘기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복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 희망을 꺾냐. 그러면서 이제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야, 하룻밤만 지나면 없어질 그 물거품 같은 희망을 줬다가 그 실망은 누가 책임지냐, 그럼. 두 번째, 복권은 역진적 세금이에요. 복권 누가 삽니까? 부자가 사요? 부자는 복권 절대 안 사요. 내 돈도 감당이 안 되는데 왜 복권까지 삽니까? 복권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 사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복권 어디서 팔아요? 지하철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팔아요. 아, 부자가 무슨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닙니까? 요새는 꼭 공짜 지하철 타서 부자들 좀 타더라고요. 하여간 복권은요, 전부 서민들 통행하는 데 팔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주머니에서 뜯어내서 30% 보상 주고 또 30% 관리비 쓰고 겨우 20% 30% 집 짓는데 국가 공익 목적에 써요. 그러니까 세금 중에서 비용 제일 많이 든 세금이 복권이에요. 행정 비용 많이 들지, 역진적이지, 제일 나쁜 세금이다. 제가 이제 TV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독자 판단에 맡겼습니다. 누가 이겼을지는.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스태스 세금의 제일 핵심은 복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가장 효과적인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실 우리 박정희 정부 때 부가가치세가 등장했을 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게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그렇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 지금 160개가 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제일 적게 여기면서 세금을 잘 안정적으로 걷는 효자 상품이에요. 이게 EU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 유럽은 다 이거 하는데 안 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 캐나다도 도입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안 할 것까지. 미국은 세일즈 텍스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주마다 세일즈 텍스가 달라요. 어떤 주는 없고, 어떤 주는 막 10몇 % 되고. 부가세는 미국은 여전히 안 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가세는 굉장히 역진적이에요. 부가세가 뭡니까? GDP 계산하는 방식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GDP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할게요. 최종 생산물. 그러니까 빵을 생산해서 빵값만 GDP 계산하는 데 들어가요. 밀을 생산하는 거나 밀가루를 생산하는 거나 이 빵을 만드는데 원료가 된 거는 다 빼요. GDP 계산할 때. 왜 그러느냐? 이걸 다 계산하면 이중 계산 되잖아요. 왜? 빵값 500원에는 밀가루값 100원과 200원과 밀값 1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중 계산되는 거 빼고 최종 소비재 가격만 GDP 계산을 때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학 때 1학년 때 제일 가르치는 게 뭐냐, 이렇게 최종 생산물의 가격만 가지고 해도 되지만 부가세 100원, 100원, 300원을 합하면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같아진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만 합계하면 GDP하고 같아져요. 부가가치세라는 건 뭐냐면 빵 만드는 사람한테 500원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농부한테는 네가 생산한 부가가치 100원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밀가루 제분업자한테 네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빵가게 주인한테는 네가 창출한 300원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골고루 내요. 농부도 내고 제조업자도 내고 빵집 주인도 내고.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첫째, 세수가 확산되고 빼먹기가 어려워요. 다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제일 인기 좋은 세금이에요.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반대했냐? 박정희 정부가 77년 7월 1일에 부가세를 제정을 했어요. 아시아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74년에 긴급조치 3호로 소득자에 대한 면세를 굉장히 올렸어요. 그전에는 면세점이 18,000원 이하 버는 사람만 면세였는데
이때 갑자기 3만 원까지 면세를 해줬어요. 거의 2배까지 면세해 준 거 아니에요. 세원이 팍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충해야 되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부가세를 연구를 해가지고 아시아 최초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좋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안 내던 세금 내잖아요. 거기다가 이 소득세라는 것은요, 직접 세니까 부자들은 누진적으로 많이 내요. 근데 부가세는 이거 간접세예요. 부자가 빵 사면 1,000원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빵 사면 500원 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똑같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불리한 세금이다라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것 때문에 부마 항쟁이 터졌다라고, 이 부마 항쟁이 그거 말고도 많아요. 여기는 김영삼 잡아놓고 뭐 신민당 총재에서 떨어뜨려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가세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아주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도 조세 저항이 세가지고 이때 10%였는데 지금도 10%예요. 7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거의 50년 동안 하나도 못 올렸어요. 다른 나라는 부가세가 어떻게 되냐? 스위스 25%, 프랑스 19%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한국은 반밖에 안 되잖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일본 다음으로. 일본은 6%였거든요. 아베 때 8%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 10%로 또 올린다 그랬는데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낮아요. 근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 또 민주당에서 난리 날 거예요. 가뜩이나 부자들 감사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권도 이건 못 건드려요.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이 선견지명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건 바가지로 혼자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장은 이제 서머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는 어떻게 될 거냐. 고령화가 돼서 나라마다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이 확산돼서 세금에 대한 거부 심리는 많고 쓸 때는 많고,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려면 이제 기업한테 걷어야 되는데 기업들은 세금 걷으면 다른 나라로 회사 옮겨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막냐. 그러니까 WTO 같이 WTO를 월드 텍스 오르가니제이션, 다른 WTO를 만들자. 그래서 세금 때문에 이사 가는 놈 있으면 중과사 해버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싱가포르나 조세 회피 지역에 영주권을 받으면요, 국세청 조사 대상입니다. 국제 공조도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쉽진 않아요. 왜? 저걸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많아요. 되겠습니까? 저건 100% 모든 나라가 합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세금 걷는 기술이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다. 이제 이런 예상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로 이 책을 마칩니다.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면서 세금과 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토지 공개념 문제를 아까 그 책 중에 토지 가치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결론적으로 한 10분만 요거 한 5분만 더 설명드려도 되겠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원조라 그래요.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고 그걸 왜 우리나라 좌파들이 지금 좋아하는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체제 위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의 레위기 25전에 이 희년에는, 희년이 뭐예요? 기쁨의 해, 주빌리. 성경에 보면 7년에 한 번을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7년의 안식년이 7자리에 오면 7, 7이 49잖아요. 그럼 49년도 안식년이에요. 근데 50번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 희년이냐, 왜 기쁨의 해냐?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점령지를 지파에 분배를 합니다. 그럼 각 지파 족장들은 그 땅을 또 다시 자기 밑에 자식들한테 분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쭉 사적 소유권제가 유지가 되는데 50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아파서 그런 이유도 있고 낭비해서 그렇기도 하고 팔아먹는 놈이 생겨서 50년쯤 지나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균등했는데 50년이 되면 희년의 나팔을 불면
자기 조상이 했던 자기가 했던 남한테 넘어간 토지 소유권을 되찾는 해예요. 기쁨의 해죠. 그래서 희년의 해는 나팔을 불고 그러면 이제 희년이 내년이다 그러면 딴 거래 어떻게 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용료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희년이란 제도와 그 제도 하에서 토지 제도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거해서 헨리 조지는 뭐라 그러냐면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라. 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규조를 근거로 해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은 네가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야 된다.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 토지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건 내 노동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땀 흘려 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세금 걷으면 안 된다. 그 소득세를 제일 나쁜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한 푼도 걷지 말고 몽땅 토지세만 걷어라. 그래서 토질세 단일세론자예요. 이 사람은. 이게 토지공개념의 원조인데 문제가 많아서 제가 이거 엄청 비판을 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곽태원 교수, 이재일 교수, 이 사람들이 엄청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캘리포니아, 금광 때문에 캘리포니아 갔다가 그 재미 못 보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신문사에 들어서 일하다가 이 사람이 그 글을 잘 써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주로 주필이 되고 책을 쓰게 돼요. 그 진부와 빈곤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나중에 뉴욕 시장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고 재선에 도전했다가 과로로 죽어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전전했던 사람이 헨리 조지입니다. 그런데 왜 막스주의자들한테도 비판받고 자본주의자들한테도 비판받아요? 왜? 막스주의자들은 이 사람이 소득세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만동분자예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근데 또 주류경제학들이 볼 때는 야, 토지의 세금만 가지고 하라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너는 막스주의자야. 그래서 자산을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해 놓고 동산 세금 매기지 말고 부동산 세금 매기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쪽이에요. 박쥐예요. 여기서도 비판받고 저기서도 비판받고. 인기가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제 토지 단일세라는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 없애라. 그리고 오로지 토지에만 세금을 걷어도 충분히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좌파들이 헨리 조지에 열광하죠?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에 가는 중국 방식을 지지할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 시기나 돼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이재명이도 똑같은 소리를 국토보유세.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2가구에 대해서 20% 중과하고 3가구는 30% 중과하고 그러면 지금 50%, 45.5%에다가 농어촌 특별세도 하면 49.5%인데 이거 50% 거기다 더 하면 제가 계산 보니까 82.5% 세금을 내야 돼. 그게 공산주의지.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제가 이 운동권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운동권은 PD계열과 NL계열이 있었습니다. PD계열은 소련이 붕괴될 때 멘붕이 왔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 길이 아닌 게 비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친구들이 이때 회심했어요. 그런데 주사파 쪽 NL계열은 여전히 북한은 건재하니까 고수하고 있다가 고난의 행군 때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북한이 고생하는 거 보고 이거 뭐야? 북한도 아닌 게 비요? 이거 어쩌지? 그런데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하면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오, 탈출구는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매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등소평이 하이에크를 만났어요. 우리가 공산혁명을 했는데 아직도 엄청난 인원이 굶어 죽는다. 이거 중국 14억 인구를 안 굶어 죽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그때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사유재산제를 실시하면 된다. 나눠줘라. 그래서 등소평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만은 안 되겠다. 토지는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사용권만 국민들에게 주게 되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핵심 내용인데 중국이 왜 성장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에 기초한 저렴한 인건비. 두 번째는 해외 직접 투자하니까 자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 있으면 발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가지 때문에 발전한 거죠. 그런데 토지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어요. 정부가 저쪽에 있는 농토 밀어버리고 해외 자본 유치하면서 야, 거기 공장지대로 해줄게. 네 돈 갖다 지어. 그럼 막대한 이윤이 생기는데 그거 누가 가져갑니까? 공산당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재미를 들여가지고 마구제비로 아파트 인허가 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부동산.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제껴가지고 지금 뭐 1억 채가 남는다는 등 뭐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중국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재명의 대장동 수법이 바로 요거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자체장이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용도 변경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도 변경한 다음에 아무 직업도 없는 엉성한 놈 하나 데려다가 야, 너 회사 하나 만들어. 시행사 하나 만들어. 그럼 내가 이거 용도 변경해 줄게. 너 이 땅 하나 사. 돈 없어요. 그러면 그거 분잡서 은행에 가서 얘가 이거 인허가권 받았는데 저렴하게 대출해줘. 그럼 뭐 1금융권 금리하면 얼마 됩니까? 그래서 10만 원도 안 되는 농토를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대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을 누가 갖습니까? 솔직히 건설사는 얼마 안 가져가요. 시행사가 상당히 가져가야 되는데 시행사는 자기 핫바지 자기 똘만이잖아.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모르죠. 나는 모르겠어요. 썰에 의하면 상당 부분 북한으로 갔다는 말도 있고 상당 부분 전치작업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도. 잘못 얘기하면 제가 고발당할까 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방식이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갔던 돈이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남시 하나 해먹었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해먹었는데 우리 신문 보도에 나왔잖아요. 뭐 1조를 해먹었니 8천억을 해먹었니. 근데 대장동 하나 가지고 그럼 뭐 다른 동네도 많더라고요. 저거 다 나오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대한민국 다 잡아먹으면 대한민국 전부 다 토지 공개념 하면 바로 요거잖아요.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북한 망한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꾸만 주사파가 남아있지? 중국 지금 망해가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꾸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내가 전직 운동권 출신의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지? 자기가 운동권에 있어봐서 아는데 대장동 해먹는 게 중국 공산당이 해먹는 거랑 똑같더라. 토지 공개념만 되면 행정력권만 딱 쥐면 전 국토를 해먹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굳이 중국 부럽지 않고 뭐 공산주의 할 필요가 없다. 전 나라를 다 해먹을 수 있는데 자자손손 되도록 우리파가 다 해먹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은 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토지 공개념, 토지세 이게 체제랑 관련되냐. 지금의 우리나라 일부 세력들이 저렇게 중국이나 북한하고 비슷하게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애국자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거를 결론으로 제가 책을 썼다면 이런 걸 넣겠어요. 미국 사람이 해놓으니까 이런 게 없는데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